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는 지난주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들이 절개부터 봉합까지 수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보건당국도 조사를 벌이는 공적인 사안이 됐고 시청자의 요구도 잇따른 만큼 저희는 오늘 해당 병원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인천 남동구의 21세기 병원, 정부가 지정한 척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MBC는 의혹 해소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 대리수술 의혹 영상을 제공했는데요. 먼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21세기 병원, 80개의 병상을 갖춘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MBC가 입수한 이 병원의 수술실 동영상에는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원무과장과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장 등 행정 직원들이 절개와 수술, 봉합까지 하는 대리수술 장면이 담겼습니다. 정식 의사인 원장들이 수술실에 머문 시간은 5분에 불과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MBC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동영상 속 등장인물들을 특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병원 내부 제보자에게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질의서에서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언제부터 대리수술이 이뤄졌는지, 누가 대리수술을 지시했는지, 대리수술로 피해본 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2, 3일 걸리거든. 상담을 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수술 기록과 일지, 병원 내 CCTV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찰은 대리수술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인천 남동구 보건소가 1차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 진료 기록부에는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작성돼 있었고 수술실 입구에 설치된 CCTV에는 녹화된 영상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술실 쪽 5층에 대해서만 CCTV가 촬영은 되는데 세팅을 잘못하셨다고 그러시면서 녹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소는 진료 기록부 조작 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인천 21세기 병원의 대표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 병원에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저희가 10시간 분량의 이 수술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대표 원장 말고 다른 의사들의 수술장에도 이 행정 직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전체가 대리수술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이어서 조희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인천 21세기 병원의 지난 2월 또 다른 수술실 영상. 엎드려 있는 환자가 척추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의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 과장이 수술실로 들어옵니다. 수술복을 갖춰 입고 환자의 몸 위에 멸균포를 덮습니다. 준비를 마친 과장은 간호사로부터 수술칼을 건네받은 뒤 절개를 시작합니다. 수술 시작 1시간 뒤 이 병원에 진짜 의사가 등장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병원의 공동원장 A씨. A씨는 진료협력 과장과 함께 수술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환자의 좌우로 선 두 사람. 의료용 현미경도 함께 보고 수술 도구인 석션을 서로 주고받으며 처치를 합니다. A 원장은 들어온 지 10여 분 만에 수술실을 나갔고 진료협력 과장이 수술 부위를 꿰매는 봉합까지 마무리합니다. 이 병원의 원장은 3명, 대표 원장을 비롯해 공동원장 A씨와 B씨입니다. MBC가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영상에는 세 원장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리고 병원 행정직원인 원무과장, 진료협력 과장, 진료협력 실장이 번갈아가며 대리수술에 참여합니다. 때로는 행정직원이 2명, 때로는 1명이 대리수술을 합니다. 정식 의사인 원장들이 혼자서 수술의 전 과정을 다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행정직원이 절개를 하고 원장이 필요한 처치를 하고 다시 행정직원이 봉합을 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동영상에서 환자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은 원장이 유일합니다.
행정 직원들은 내내 침묵을 지킵니다. 이렇게 되면 뒤를 볼 수 없는 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한 사람이 원장이라고 믿게 됩니다. 인천 21세기 병원이 대리 수술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되게 능숙하게 분업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 불법 대리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불법 행위가 아니고 병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제보를 한 내부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은 향후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식으로 직원들이 자주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저희가 이번 의혹을 비중 있게 다루는 건 정부가 지정한 전담 병원이, 그래서 환자가 더 믿고 가는 병원이 수술 행위를 더 많은 환자를 감당해서 돈을 벌기 위한 장사 정도로 치부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보도 이후 이 병원 환자들의 제보가 잇따랐고 어떤 환자는 의심스러운 손길이 수술하는 걸 직접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박진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던 40대 송모 씨. 수술 중 쉬어넣은 헤드폰 속 음악 소리가 시끄럽고 허리에 거친 느낌이 들어 돌아봤더니 진료하기로 했던 원장이 없었다며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허리를 아작을 나듯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거칠지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음악 다른 거 없어요? 그러고 딱 하는데 수술복을 입고 안경 같은 거 쓰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난해 12월 허리 수술을 받았던 김모 씨는 다리가 저려 걷기 힘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리 수술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깨름직한 거죠. 미자격자가 포함됐다는 게 제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부분을 신경이 지나가고 척추 쪽인데 충격적인 거죠. 의사를 믿고 맡겼는데 무자격자가 대리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부터 난다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환자를 기만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신경 하나 잘못 건드리면 한 사람의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일인데 아찔한 거죠.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자는 알 권리가 있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대리 수술하면 의료기 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면서 강의를 하듯 대신 수술해 주는 사례가 보통이었다면 이번 의혹은 병원의 행정 직원이 수술에 가담한 새로운 유형의 의혹입니다. 이번 의혹 처음부터 취재하고 있는 조희영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제보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제 의사가 환자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척추 수술이라는 게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마취만 하고 환자가 대신 뒤를 못 보게 이제 가림막을 해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리 수술이 철저하게 환자를 속인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을 보면 환자들은 대리 수술 의혹을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더구나 인천 21세기 병원은 수술 도구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헤드폰도 씌워주고 음악을 들려줬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환자를 속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환자 일부는 수술 중 뒤를 돌아봤더니 진료했던 의사가 없었다고 제보하고 있고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명확히 알겠지만 대리 수술이 확인될 경우 환자들의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에 앞서서 이제 관할 보건소가 현장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수술실 입구에 CCTV가 달려 있었는데 지금 이게 녹화가 안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죠? 인천 남동구 보건소에서 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네. 수술실 입구에 CCTV를 발견은 했지만 확인 결과 녹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네. 병원 측이 고의로 전원을 꺼놓은 건지 언제부터 작동을 안 한 건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네. 네, 수술실 입구 CCTV를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을 확인해야 하는데 먹통인 상태인 거죠. 가장 확실한 건 수술실 안에 CCTV를 다는 겁니다. 수술의 전 과정을 모두 녹화했다면 대리 수술을 시도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천 21세기 병원 수술실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의 이제 21세기 병원, 정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척추 전문 병원이에요.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더 몰려들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부나 보건소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놓고서 사후 관리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전문병원은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인데요. 네. 근데 보건복지부가 지적만 해놓고 대리수술 의혹 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할 보건소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병원 자율 점검에 맡기고 있었는데요. 네, 병원 관계자들끼리 모의하면 외부에서는 대리수술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어쨌든 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과연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할까요? 네, 영상 속에 나오는 정식 의사 3명, 원장 3명을 포함해서 대리수술 장면이 포착된 원무과장이나 진료협력팀 과장, 실장 같은 행정 직원들이 1차 수사 대상입니다. 네.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에 대해서도 증언 청취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수술 기록 조작 여부도 중요한 수사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의 조희영 기자였습니다. 평택항에서 고 이선호 씨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부산항에서도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사고 당시 영상을 입수해서 확인해 봤더니 규정대로라면 반드시 있어야 했을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선호 씨 사고 때와 똑같습니다. MBC는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가족의 양해와 동의를 얻어서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부산 신항의 한 물류센터. 42톤짜리 대형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쌓아 올립니다. 바로 그 뒤에 작업을 마친 노동자 3명이 퇴근을 위해 이동하던 상황. 잠시 후 후진하는 지게차가 이들을 덮칩니다. 2명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39살 김모 씨는 뒷바퀴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구조적으로 뒤를 볼 수 없어 운전을 감독할 별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역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후방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주가 지게차 등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할 때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인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C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보고서에서도 이번 사고의 원인을 작업 지휘자 및 유도자의 미배치로 추정했습니다. 하역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전관리 감독해주는 감독자를 본 적은 없고 신호를 보내주는 신호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 고 이선호 씨가 숨진 평택항 사고와 같은 상황인데 그 후에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부산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노동자 11명이 중장비에 치이고 깔리고 끼는 산업재해 사고로 숨졌습니다. 5개 항만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근로감독을 바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숨진 김 씨를 덮친 장비는 42톤에 달하는 위험한 중장비여서 항만공사에서 안전 매뉴얼까지 따로 만들었지만 해당 업체엔 배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 전에 별도의 안전 교육조차 없었는데 사고가 난 어제가 일요일, 휴일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송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부산 신항의 배후에 있는 물류단지입니다. 6,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35개 물류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업체들이 뒤얽혀 복잡하게 컨테이너를 옮기는 만큼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일용직 항만 노동자였던 김 씨에겐 사전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휴일이어서 책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요일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들이지. 휴일이셨나 보네요. 예, 그렇지. 작업하는 그 관리 책임자만 나와 있었지. 특히 김 씨를 덮친 지게차는 리치 스테커로 불리는 42톤짜리 위험한 중장비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 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 리치 스테커 운행과 관련한 안전 매뉴얼을 이미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주변에 제3자가 있을 땐 경고방송을 울리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물류단지 입주업체엔 직접 배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방공사에서 보도자료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숙지를 못했네. 직접 전달된 건 아니네요. 한방공사에 재난 부스에서 올린 것 같아요. 책자 같은 거 그런 건 아니고. 물류업체들이 항만 배후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배후단지의 성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의 안전관리에 저희가 모든 걸 하지 못하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하에서 약간 빠져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평택항에서 이선호 씨가 숨진 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까지 부산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의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참혹한 중대재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곧바로 업무에 복귀를 해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관련 나라들의 입장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불렀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당초 오늘 내일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를 해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후속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김 총리는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백신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는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방미 성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 회담의 성과 중에 하나로 북미 간의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미국의 입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공동 성명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좀 더 구체적인 보충 설명을 내놨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북한이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라면서 공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주문을 한 거죠. 청와대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미국도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면 대북 제재를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대해서 중국이 불장난을 하지 말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 설명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대만 해협과 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언급이 돼 있죠.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으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국들은 언행을 신중히 하고 불장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가 곧바로 진화에 나섰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중국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오늘 중국 입장을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미국, 일본이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보다는 중국의 우려나 반발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예정대로 들어오고 있고 또 모더나사의 백신까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서 백신 수급에 대한 걱정은 사실상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결국 접종률이 관건인데요.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접종자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미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게 된 모더나의 백신은 화이자와 같은 mRNA 백신입니다. 앞서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와는 제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코로나 백신의 플랫폼들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안전적인 백신 수급은 물론 기술 이전을 통한 자체 백신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백신 제조 경험은 향후 개발된 백신의 대량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천 회분이 안동 공장에서 출하되고 오는 31일에는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처음 국내에 도입됩니다. 백신 효과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접종 2주 뒤 예방 효과는 89.5%였고 1차 접종 뒤 감염돼도 사망한 경우가 없어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는 100%였습니다. 또 접종을 받고 감염된다 해도 가족에게 2차 전파할 가능성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서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발병률이 최대 30배 차이가 났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생명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하지만 60세부터 74세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56%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정부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접종자에게 밤 10시인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이번 주 안에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대구 유흥업소 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확진자가 늘면서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종업원 6명 확진으로 시작된 대구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158명까지 늘었습니다. 닷새 만에 종사자 61명, 이용자 70명이 확진됐고 이로 인한 연쇄 감염 사례도 27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된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다니며 일을 했고 이용자들 역시 다양한 업소를 방문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나온 유흥업소는 15곳까지 늘었습니다. 다양한 유흥시설을 통해서 전파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구미와 울산 확진자 일행이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점으로 미뤄 방역당국은 울산의 영국발 변이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변이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를 기존 확진자와 완전히 분리해 치료하고 자체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 위주로 구성되어 활발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통한 가족, 지인, 직장 등의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57명, 충남 아산 온천탕과 관련된 확진자는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비수도권의 집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538명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239명으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숫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한 달 만에 다시 1.0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그 시간까지 도로에서 일을 하고 있던 6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 숨진 가장은 생계를 위해서 일요일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은 일용직이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 한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승용차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꺼지자 드러난 차량 앞부분은 엔진과 부품들이 다 튀어나온 채 완전히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이 차는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질주하다 지하철 방음벽 공사 현장을 덮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꽉 하면서 그냥 띵 밀고 나왔어요. 벼락치는 전동기가 꽉 밀려. 보통 놀란 거 아니죠. 이 차는 방음벽 교체 공사 중이던 60대 작업자 1명과 크레인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작업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30살 여성 권모 씨. 새벽까지 지인 집에서 술 마시고 나와 1km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자를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은 약 70여 미터를 더 이동해 저곳 임시버스 정장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권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는데 본인은 차량에 불이 나기 전 탈출해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너무 취한 상태로 이렇게 역력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횡돌수설하시고 그 차량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숨진 피해자는 가구 공장을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몇 년 전부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겪어본 일이니까 좀 힘들어한 적도 있었죠. 야간에 잠을 못 자고 나가고 그럴 때는 좀 힘들어했었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셨는지 조사하는 한편 음주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미 심상치 않은 더위와 빗줄기로 예고를 했지만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위가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거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초강력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덮쳤던 3년 전 여름, 강원도 홍천은 기상 관측사상 최고인 41도, 서울도 39.6도까지 올라 중동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반면 지난해에는 6월 때이른 폭염 이후 역대 최장 장마가 나타나면서 7, 8월엔 무더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위가 2018년보단 덜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8월에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고온 현상 등 극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라니냐가 종료되는 해 여름철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높은 해수면 온도와 지구온난화 경향도 기온을 올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본에서는 65년 만에 이른 장마가 찾아왔지만 우리나라 장마는 평년과 비슷해 제주도는 6월 중순, 중부지방은 6월 하순쯤 시작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강우량은 초여름에 다소 많겠고 장마가 끝난 뒤에도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여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2-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고 초강력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아주 강한 태풍이 지금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영향은 당연히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기상청의 예측과 달리 역대 최장 장마가 찾아오는 등 여름철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도 폭염과 집중호우 등 예상을 벗어난 이상기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큰 여름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의사도 아닌데 의료기관을 세워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사기 혐의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최 씨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찰은 거액을 투자한 운영자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의정부 법원. 명품백을 들고 모자로 얼굴을 가렸던 지난번 출석과는 달리 오늘 최 씨는 천가방을 들고 모자도 쓰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앞은 유튜버와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이 얽혀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나오세요.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3억 원 정도 가로챈 혐의 받고 계신데 인정하시나요? 법정에선 검찰의 공소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가량을 편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봤습니다. 지난해 MBC가 최 씨의 17억 원 대출 사실을 보도했지만 최 씨는 줄곧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인 주모 씨의 요청을 받아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여 원을 송금했고 사위 유모 씨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개입한 정황도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인은 당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돈 심부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해당 지인은 최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최 씨가 지시한 곳으로 입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와 같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최 씨가 자신을 믿고 돈을 맡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이미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평소 쓰던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꼼짝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를 했다면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손괴라는 겁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2018년 7월 한 공장 인근 공터, 굴삭기 기사인 배모 씨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화가 난 배 씨는 승용차 앞과 뒤에 각각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장착 부품을 바싹 붙여 세워뒀습니다. 승용차 주인이 차를 빼러 왔지만 연락처조차 없었습니다.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장애물을 치울 수 없었고 결국 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배 씨의 보복 주차를 처벌할 수 있을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승용차의 형태나 구조, 기능 모두 멀쩡하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승용차의 본래 용도인 운행을 못하도록 만든 건 재물손괴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죄가 맞다며 확정 판결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 물건을 쓸모없게 만들면 처벌하라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손을 대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려야만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각 개별 사건에서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문 설치업자가 잔금을 못 받았다며 문을 수동으로만 열리도록 만든 경우 자동문을 쓸모없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건물에 계란을 던진 집회 참가자들에겐 그 정도로 건물이 쓸모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금주령이 내려진 기간 인천의 한 간부급 경찰이 동료들과 술자리를 한 뒤 여고생한테 같이 술을 마시자면서 뒤따라갔던 사건, 경찰이 오늘 인사조치를 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해를 본 학생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치근덕거리며 쫓아갔던 인천광역수사대의 김모 경감. MBC 취재 결과 당시 피해자는 모두 3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자고 여학생들 뒤를 따라갔고 이 중 집이 가장 멀었던 학생 1명을 더 쫓아갔던 겁니다. 만취 상태로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을 느낀 학생이 아버지가 일하는 슈퍼마켓으로 도망갔고 놀란 아버지가 가게 밖으로 뛰쳐나와 항의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 따라왔냐 뭐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 정도만 들은 것 같아요. 여학생이 슈퍼 안으로 도망가자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성에게 치근대기까지 했던 것으로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날 김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해 경찰 동료 3명과 8시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귀가 중이던 택시에서 내렸다가 여학생들을 쫓아간 건데 김 경감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어디에 내렸는지도 제가 기억을 못했으니까요. 모든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김 경감에 대해 광역수사대에서 일선경찰서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좀 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거죠, 저희는. 다만 사건 발생 당일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불안감 조성 혐의로 김 씨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행이 한 차례에 불과했고 신체적 접촉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사실 확인을 거쳐 김 경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늦은 시간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입주민을 아파트 경비원이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거친 욕설을 하면서 1시간 가까이 행패를 부렸는데 알고 보니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신재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 남성이 유리문을 마구 차더니 문틈에 바짝 서서 욕설을 내뱉습니다. 연락을 차오지 마. 문이 열리지 않자 급기야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온 남성. 집기를 집어던지면서 경비원들에게 거친 욕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나가. 아니 3년은 줄 테니까 야 5년이든 10년 줄 테니까 안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이 남성은 지난 주말 저녁 일행과 함께 아파트 공용 휴게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민원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가서 말리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다 쫄하고 다 치우고 나가시라고 했거든요.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주인인데 어쩔 거냐고. 또 다른 직원들까지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는가 하면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 남성의 나이는 18살 미성년자였습니다. 긴팔 까만 어두우니까 무슨 까만 옷 입더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양쪽에 그냥 거의 뭐 시커멓게 그냥 문신이더라고요. 이 남성의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평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며 파손된 기물은 배상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 가까이 공포했던 피해자들은 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냥 창문이고 뭐고 다 걸어 잠그고 잤거든요. 아침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못 먹고 올까 봐 혹시라도 칼 들고 오면 어떡하나. 그래도 구속사안은 아니라고 본 경찰은 일단 남성을 풀어준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최근 마약 파티를 벌이던 외국인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검거가 되면서 폐쇄적인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들이 마약 투약의 온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 이후 지금은 어떤지 잠입 취재를 해봤더니 외국인 전용업소 곳곳에서 여전히 마약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전남 목포의 한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해경 특공대가 철문을 뜯어내고 뛰어듭니다. 외국인 34명이 단체로 마약 파티를 벌이던 현장입니다. 실제 마약은 물론 마약 흡입에 쓰기 위해 빨대처럼 둥글게 말아둔 1,000원짜리 지폐가 무더기로 압수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외국인들이 단체 마약 투약을 하다 적발된 유흥주점인데요.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기로 장식된 입구를 지나면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계단 중간은 철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손님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보통 베트남 외국 사람 받아요. 내부에는 출입자를 일일이 감시할 수 있게 CCTV 모니터를 켜뒀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서 기다랗게 말린 1,000원짜리 지폐가 눈에 띕니다. 2주 전 마약 파티에서 증거품으로 압수됐던 것과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나쁜 거예요. 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그냥. 근데 지폐는 이거 왜 이렇게 말려 있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마약 범죄로 적발된 업소들은 모두 내부에 현금 지급기를 갖다 놨습니다. 원래 다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왜 그런 거 궁금해요? 경찰은 마약 거래에 필요한 현금을 즉석에서 찾게 하려고 설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했어요. 요즘에 노력은 다 있다네요. 저도 근데 있는 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선원이 많은 항구 인근 산업단지 지역. 외국인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드러난 전용 유흥업소에선 석연치 않은 증거들이 지금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 대신 제공한 도시락이 공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성장기 학생들이 먹을 한 끼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실했습니다. 같은 도시락을 먹는 선생님들조차 항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입에 먹을 양인 스파게티면은 퍼석해 보일 정도로 말라버렸습니다. 냉동 돈가스 3조각에 김치 한 젓가락, 무절임 몇 개가 반찬입니다. 콩나물국이라고 받은 국에는 콩나물 하나 보이지 않고 멀건 국물만 들었습니다.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날 부분은 정말로 맞습니다. 다 충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없도록은 했어야죠. 이 도시락의 가격은 4,800원. 울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게 급식 대신 제공된 도시락입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도 같은 도시락을 먹었는데 급식의 질이 형편없다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먼저 좀 봐달라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 원하는 식단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게 어떤 건지. 해당 중학교에선 지난해 12월부터 도시락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급식실을 중축하는 공사 때문에 학교 측은 도시락 급식을 선택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학교 측은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생각에 업체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애초 학교와 계약한 공급 단가가 낮았고 외부 업체의 도시락이라 이윤을 남기지 않는 급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품질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와 업체 간의 계약 과정과 도시락 납품 과정을 신속하게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 부실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지난 주말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19년 만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이 17개 마을을 삼키면서 어린이만 170여 명이 실종됐고 이재민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년 만에 대폭발이 일어난 아프리카 민주콩고의 니라공고 화산. 시뻘건 용암이 가파른 산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립니다. 용암이 집어삼킨 집들은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고 잿더미 위엔 양철 지붕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난 22일 저녁부터 분출한 용암은 인구 200만의 상업도시 고마를 향해 흘러가다 다행히 시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화산 주변 17개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난리통에 어린이만 170명 넘게 실종됐고 황급히 대피하던 중 9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최소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이색적인 광경에 걸음을 멈춘 일부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인증사진을 찍느라 바쁩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용암더미에 앉거나 굳은 용암을 들고는 웃는 얼굴로 자세를 취합니다. 민주콩고의 화산 관측소는 이번 사태를 미리 경고하지 못했는데 자금난으로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 현장에 보낼 조사 인력도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오늘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법원이 피고인 측에 보냈어야 할 소환장을 실수로 누락하면서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재판에서 법원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번엔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법원이 보내지 않은 겁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누락으로 인해 소환장이 피고인 측에 송달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고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보냈어야 할 소환장이 누락된 사실을 재판 시작 직전에야 파악했습니다. 법원의 허술함에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과 5월 단체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도대체 이 재판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재판을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고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지난 10일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 불출석했던 전두환은 예고한 대로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인이 출석하는 한 방어권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80년도의 진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연기된 재판은 3주 뒤인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3대 음악상 가운데 하나죠.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개 부문 수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들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탑셀링송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린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 지난 1년간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들은 곡 톱셀링송 부분에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선정됩니다.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Dynamite BTS. 사전 시상에서도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등 3개 부문을 휩쓸며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팬투표로 뽑는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선 저스틴 비버, 위켄드 등 네로라 하는 스타들을 제치고 5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썼습니다. It's really an honor to be the winner of such a significant title. We wanted to share some fresh energy with everyone through Dynamite. And we think this award is proof that we achieved that goal. 특히 시상식 공연에서 수상곡인 다이너마이트 대신 신곡 버터를 선보였습니다. 시상식을 신곡 소개의 무대로 활용한 건데 세계적 톱스타로서 BTS의 자신감과 위상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신곡 발표 다 어디서 하나요? 쇼케이스를 하거나 국내에서 머무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곡 발표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BTS는 그 위상이 좀 다른 거죠. BTS의 신곡 버터는 당장 이번 주부터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할 것이 확실해 다이너마이트가 보여줬던 엄청난 인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모범급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한 해병대 부대의 도시락 사진이 공개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꾹꾹 눌러 담은 밥, 종류별로 다양하게 담긴 반찬, 국은 별도의 용기에 따로 담겼습니다. 여기에 우유, 샐러드, 음료수, 컵라면 등도 준비돼 있고요. 장병들이 좋아하는 큼지막한 닭다리도 보이는데요. 최근 군부대의 부실 급식 사태를 공론화한 한 커뮤니티가 모범 도시락이라며 올린 사진입니다. 해당 부대는 해병대 연평부대 소속 우도 경비대로 알려졌는데요. 사진이 공개되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칭찬이 쏟아지는가 하면 부실 급식과 비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도시락이 당연한 건데 모범 사례로 꼽히는 현실이 오히려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음식 정도가 기준이 아닌가. 해병대 도시락이 새삼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 이유, 군부대의 부실 급식의 여파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8일,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인 병사가 다른 곳은 식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다면서 한눈에 봐도 부실한 도시락 사진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군 장병들이 연이어 공개한 도시락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개의 찬기 중 한두 개가 텅 비어 있거나 그나마 채워진 찬기에는 나물에 깍두기 2쪽이 고작인 곳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국방부 사과 이후에도 폭로는 멈출 줄을 몰랐는데요. 내가 제대한 지가 벌써 40년 됐는데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 밥이. 아, 이건 너무하지. 교도소 급식이랑 군인 급식이랑 비교한 사진을 봤는데 황당했다. 어머니의 마음은 더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내 아들이 가서 그거 먹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나도 아들만 둘이 있는데 내가 가서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다. 국방부는 급식비 인상 추진 등 종합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일부 군 급식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외주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중국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대낮에 외제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로 돌진을 해서 무고한 행인 1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였는데 이 남성은 투자에 실패를 해서 사회에 복수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원 기자입니다. 대낮 4차선 도로 위 검은색 외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합니다.
길을 건너던 한 무리의 사람 중 상당수가 차에 치여 튕겨나가 도로 곳곳에 쓰러졌습니다. 이 차는 100m를 더 달려 트럭을 들이받고서야 광란의 질주를 멈췄습니다.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치다 결국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32살의 이발사인 가해자는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았고 정신병력도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犯罪嫌疑人刘某因投资失败无法接受，失去生活信心，遂产生报复社会的心理。 그는 범행 지점까지 미리 정했고 불과 7초 만에 시속 108km까지 속도를 올렸습니다. 사고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사형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댓글을 달며 들끓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어떤 투자에 실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가격이 폭락한 비트코인이나 주식 관련 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폐나 동전 대신 디지털로 돈을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모의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핏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유사해 보이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노경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폐나 동전 대신 디지털로 돈을 발행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저희가 쓰는 종이 화폐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저희가 전자적인 성격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처럼 분산 원장 기술, 즉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만 발행을 중앙은행이 하고 기존 화폐와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가상자산처럼 가치가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연구 용역을 입찰에 붙이는데 신한은행과 네이버, 카카오 등 금융기관과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은은 아직 실험일 뿐 당장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디지털 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까지는 물론이고 어떤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세계 각국도 디지털 화폐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춘절 연휴 기간과 이달 노동절 연휴에 국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지급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올 여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우선 화폐 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금 세탁이나 탈세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사용처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数字人民币是由人民银行发行的数字形式的法定货币，具有价值特性和法偿性，支持可控匿名。 최근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나선 배경도 디지털 위안화의 정식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열린 산악 마라톤에서 무려 21명이 동사했는데 이 중엔 중국 최고의 산악 마라톤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경기 시작 전에 강풍과 기상 이변이 예고가 됐었지만 주최 측은 대회를 강행했고 대회가 시작된 지 무려 10시간이 지나서야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00km 산악 크로스컨트리는 오전 9시에 시작했습니다. 선두로 달리는 사람은 량징. 매년 신기록을 경신해온 명실공히 중국 최고의 산악 마라토너입니다. 9点59分，梁晶的跑100公里的3位选手通过 CP。 이후 량징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량징을 포함한 21명이 두 번째 구간 어딘가에서 숨졌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산악 지역에서 갑자기 돌변한 날씨로 인한 저체온증. 서 있기도 힘든 폭우와 강풍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선수들은 빠르게 몸이 식었습니다. 모두 동사했습니다. 后面掐不动了，没力了，手脚已经没有知觉了。 대회 시작 3시간 만인 낮 12시부터 폭우가 쏟아졌지만
대회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선수들 일부가 기권했지만 구조를 위한 수색은 저녁 7시가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好多人就是说看到了好多人都躺在地上，完了他们是哭着下来的，完了告诉后面的人说不要上，但是后面的人还是不听说。我让他跟组委会说一下，问一下有没有终止比赛的意图，没有得到反馈。 근육이 마비돼 움직일 수 없는데 보급소는 너무 멀었습니다. 혹독한 조건의 크로스컨트리 산악 경기는 원래 10km마다 보급과 대피소를 마련하는데 이번에는 16km 간격이었습니다. 相当于2-3个小时没有任何照顾，比如说喝水啊、吃东西啊，包括这个帐篷这个休息啊等等，全都没有。 조사 결과 주최 측이 기록을 단축하려고 바람막이 옷을 필수 휴대 장비에서 빼놓은 것도 화를 키웠습니다. 구조용 헬리콥터와 전문 구조팀도 부족했습니다. 간수성 기상국은 이미 대회 전날 기상 이변을 예보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도 기온 하강과 강풍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회를 강행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지원자 정보를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뒤 합격을 했다. 시험 시간이 끝난 뒤에 답안을 작성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지원자들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들 기관에선 부정 채용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2년 전 시험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비정규직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 즉 심사위원들에겐 지원자 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뒤 응시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지원자가 블라인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결국 최종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합격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블라인드가 맞나? 그럼 결국 이름을 말하는 게 합격의 시그널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평원은 고의성 없이 이름을 밝힌 건 감점 요인일 뿐 탈락 요인이 아니고 상담사 면접은 내용보다는 태도를 주로 평가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열린 도로교통공단 채용 필기시험에서도 감독관들이 부정 의심 행위를 묵인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시험 시간이 끝난 뒤 감독관이 제지하는데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모아놓은 지원자들 가방에서 스마트폰 알림음이 계속 울렸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응시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심 사례를 모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잖아요. 감독관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라던가 부정행위 적발 범위가 너무 달랐거든요.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일부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감독관의 단순한 운영 미숙일 뿐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기관 모두 지난 2019년에 채용시험과 관련해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심평원과 도로교통공단 모두 시험 과정에 오류를 인정해 일부 재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2년 만에 또다시 채용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요새 유통업계가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로 물건을 보낼 배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구르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해운사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적선사 HMM은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해운업, 이럴 때 고민해 봐야 할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4일 영국 런던 게이트웨이 항, 국내 해운사 HMM의 아레시라스호가 입항하자 항만 측이 환영의 의미를 담은 물대포를 쏘며 백기를 열어줍니다. 기항하는 주요 항구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환영을 한 것인데요. 당시에 긴장이 많이 돼서 그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일할 맛도 나고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레시라스호는 컨테이너 24,000개를 실을 수 있는 24,000 TU급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입니다. 배길이 400m, 수직으로 세우면 파리 에펠탑이나 여의도 63빌딩보다 높습니다. HMM은
지난해 이런 24,000 TU급 선박 12척을 확보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배가 클수록 많이 실으면서도 운임은 줄일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해상 운송에서의 가장 큰 것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운임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운송수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거죠. 이런 초대형 선박을 앞세워 HMM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 19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건 물론 전신, 현대상선 시절을 포함해도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만년 적자 기업이 국가 대표 기업으로 환골 탈퇴한 겁니다. 정부의 역할도 컸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진흥공사를 공식 출범시켜 HMM의 초대형 선박 20척 발주를 지원했습니다. 그때도 막 선복이 너무 많은데 한국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했는데 아주 성공적인 이제 작품이 된 거죠. 10년 만에 찾아온 호황이라지만 언젠가 불황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호황이든 불황이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거처럼 잘 나갈 때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6년 전만 해도 상황은 딴판이었습니다. 정부는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지만 멀리 내다본 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해운업은 더 이상 사기업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기관산업,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저하게 경제 논리를 따졌고 선 자구책 마련, 후 지원 원칙은 철칙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채무는 회사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공적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한진해운의 경우는 대주주로부터 내 팔을 하나 자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68년 역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을 두고 원칙에는 철저했지만 원칙 위에 큰 그림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똑같은 위기를 맞았던 해외 대응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50조 원의 막대한 공적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 1위 자국선사 머스크를 지키기 위해 9조 원을 투입했고 독일도 프랑스도 조 단위 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은 1% 저금리로 10년 장기 대출을 해줬습니다. 외국 선사들이 정부 지원이 수십조 원의 지원을 받은 배경을 갖고 물량 공세 및 수출 경쟁을 하는데 사기업으로서 경쟁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국적선사 파산의 후폭풍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기업들은 외국 선사에 비싼 운임을 내고 화물을 실어야 했고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정부 지원으로 폭풍 성장을 했다지만 아직도 과거 한진해운 파산 전 수송 물량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99.7%를 맡고 있는 기간 산업이면서 전쟁 발발 시 물자 수송을 책임지는 전략 산업. 단순한 경제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해운업의 특수성을 당시 정부가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는 운송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화물은 우리나라 배로 실어 나를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져야 하고 해운업의 판도는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위 선사 머스크는 육상과 항공까지 진출해 아마존과 직접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초대형 선박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의 확보도 해운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사의 노력은 물론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박근혜 감사 내세운 이준석 친박 노회한 장사꾼인데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말한 걸 두고서 논란이 있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지난 금요일에 SNS에 올린 글인데요.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11년에 자신을 영입해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했던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것이고 제가 가진 경험과 또 제가 가진 열정으로 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10년 전 일을 꺼내서 스스로 박근혜 키즈라고 고백한 이준석 후보는 오늘은 대구로 가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감사하다는 건 이제 영남 표심에 호소한 말로 들리는데 친박계 의원들이 곱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후보 역시 선거 전략에 따른 발언이란 걸 굳이 숨기지 않았는데요. 친박계 의원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네. 친박 중진인 김태흠 의원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바빴던 이준석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파리에 나섰다면서 젊고 신선하기는커녕 노회한 장사꾼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네. 선거 때가 돼가지고 박근혜 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 기성정치인들 뺨치고 너무 장사꾼 같이 보이고 이 젊고 참신하던 사람이 얘기하니까 좀 실망스럽고 또 너무 씁쓸하죠. 우리같이 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그렇게 못 하는데. 네, 젊고 참신하다는 후보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노회한 정치를 하냐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비박계에서는 적극 지지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지지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영선, 초선들의 발랄한 생각과 탈권위적인 비전에서 우리 당의 밝은 미래를 봤다 그러면서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같은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공개 지지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정이 바쁠 텐데 왜 이렇게 전당대회에 관심이 많냐 발끈했습니다. 네. 나 후보의 말입니다. 시정이 바쁜데 이 전당대회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당대표가 좀 쉬운 당대표, 좀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번에 대선도 있고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과 지방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이 공정한 공천을 관리해야 하는 당대표 선거에 왜 나서냐 반격한 겁니다. 자, 네. 이준석 후보가 이제 초반 기세가 좋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직접 이제 견제하는 발언을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차기 당대표를 차량 운전자에 빗대서 얘기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이번 당대표는 사실은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보기 좋은 것 타고 일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판단들을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준석 후보가 특정 계파, 다시 말해서 유승민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공정한 대선 관리가 되겠냐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상황이 이제 트럭 몰고서 좁은 골목을 가야 할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는 역량이 안 된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이 비율을 두고서 또 설전이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준석 후보를 보면요. 올 초에 자신이 전기차를 주문했다. 매연도 안 나오고 가속도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깨끗하고 경쾌하고 사람을 많이 태우고 권력을 나눠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또 초선인 김은혜 후보도 말을 보탰습니다. 화물 트럭도 성능이 좋아야 사고가 안 생기는데 노후 경유차에 짐을 실으면 언덕길에서 힘을 못 쓴다 그러면서 자신의 차는 카니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른바 803 논쟁의 당사자인 주호영 후보도 뛰어들었습니다. 네. 모든 인재들은 KTX에 태워서 가장 빠르게 정권 교체의 길로 달려나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비글들은 동물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새 삶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된 친구들입니다. 비글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실험견의 대표적인 견종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친화적이고 고통을 좀 잘 참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분양을 갈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 자체가 마련된 지 이제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대다수는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안락사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 아주 극소수의 일부 동물들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으로 사람들이 이점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물 실험이 끝난 이후에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고 그 귀에 있는 인식번호를 보고 좀 마음이 아파서 다 가족들이 되게 슬퍼했었어요. 와서 아이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늘 서서 있고 졸고 이러고 하는 거는 한 달 이상 갔던 것 같아요. 대소변도 카펫에다도 보고 너무 힘들었는데 훈련을 시키고 칭찬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니까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자기가 실험견이었다는 지난 시간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우리와 함께 일상에서 반려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모두가 입을 모아 무조건 대표팀에 발탁될 거라고 평가하던 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31살에 첫 태극마크를 단 수원의 미친 왼발 이기재 선수를 이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제 광주와의 난타전에 마침표를 찍은 추가 시간 버저비터 결승골.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 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최근 K리그의 가장 뜨거운 왼발 이기재는 바람대로 생애 첫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100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월드컵을 보면서 자랐는데 측면 수비수지만 벌써 4골에 도움 3개. 중거리 슛과 프리킥. 여기에 터프한 수비에 왕성한 활동량까지. 벤투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jogador evoluído do ponto de vista técnico, de ser jogador que na execução das bolas paradas é jogador com uma grande. 김진수와 홍철 등이 있긴 했지만 10년 넘게 대표팀의 고민이었던 왼쪽 측면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관심입니다. 계속 프리킥이나 데드볼 상황에서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충분히 제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살에 처음 다는 태극마크가 마냥 설레지만 저보다 한 살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왼쪽이기 때문에 대단한 선수랑 같이 연계 플레이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그 기대감을 넘어 대표팀에서도 미친 왼발의 존재감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네, 대표팀에서도 미친 왼발을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이탈리아 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인터밀란의 루카쿠 선수. 2시즌 연속 30호 골을 턱으로 달성했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제 여름이 코앞인데 한동안 잠잠하다 황사가 또 밀려왔습니다. 서해 섬지방에 이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의 농도가 292, 태안 283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고요. 밤 사이에는 이 먼지가 점차 전국으로 퍼져 나갈 텐데요.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황사 강도로는 옅은 수준이고요. 먼지는 오래 머물지 않고 내일 오후에는 사라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곧장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나 영서 북부, 지리산 부근 등 내륙 산지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 등 서쪽 해안가와 경북 북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4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4도로 온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남과 제주도에, 목요일부터는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4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